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어가네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게 다 어제 일어났던 일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 가끔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참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큰 기억은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가난하거나 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늘 부모님은 돈에 쪼들려 사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돈에 쪼들려 살다 보면 성격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매사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지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화가 많고 짜증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불행했습니다. 돈은 그 무엇보다 사람의 성격을 그렇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그게 불행의 씨앗이고 말입니다. 게다가 썩 예쁜 편도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구애를 받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의 그 애정을 의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이러나? 왜 잘해주지?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남편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요. 왜 흔히들 묻고 답하는 것들 중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할 거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말 2번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라고 말이죠.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만난 것을,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저희 남편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남편은 나름대로 탄탄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복지도 좋아서 남편도 만족하며 다니고 있고 저도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집안은 땅이 조금 있는 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제가 남편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럼 당신 집 엄청 부자고 그래? 그러면 나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며느리 된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땅 좀 있는 거야. 그리고 알잖아. 나 위로 형이다 누나다 많은 거. 어차피 나한테 물려주실 건 얼마 있지도 않고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 그래도 부담이 안 되지는 않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말이죠. 저는 당시에는 남편과 무조건 결혼을 하고 싶었던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반대를 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하지만 제 그런 걱정은 정말 하등 쓸모가 없다는 것을 첫인사를 하러 간 날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2분은 정말로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아이고, 어느새 귀한 아가씨가 우리 철없는 막내 데려가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일 줄은 몰랐네, 몰랐어. 그러게나 말이야. 나중에 무르게 없기야. 사람 좋은 얼굴로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2분의 모습에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집의 며느리가 반드시 되어야겠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될 것이다. 하고 말이죠. 저는 이 따뜻한 가족 구성원에 끼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 결혼은 정말 순조롭게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혼수나 예단 같은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고 그리고 저는 그간 모아둔 돈의 딱 절반을 친정에 줬어요.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야. 그러니까 아껴 쓰셔야 해요. 라고 말이죠. 엄마와 아빠는 그 돈을 받고 우시더군요.
그간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걸 거절하지 못하는 부모라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엄마 아빠가 미웠던 적은 많았어요. 하지만 원망했던 적이나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팍팍해서 사랑까지 팍팍해진 거지. 속으로는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팍팍해진 이유도 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두의 축하 속에 결혼했어요. 그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이죠. 이제는 정말 웃을 일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이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남편에게는 위로 형제가 많았거든요. 누나 둘의 형 하나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다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자식이 자랄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아, 어쩌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시댁의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바라는 게 많았어요. 뭐만 하면 쪼르르 시댁으로 달려가 엄마 돈 좀, 아빠 돈 좀 하는 것이 입에 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속으로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부모님을 뵙고 할 이야기가 돈밖에 없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다 해주지 마세요. 입만 떼면 다 해주시니까 더 저러잖아요.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쟤들도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도 속으로는 제 부모한테 다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속정이 많은 애들이야, 쟤들이. 나중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저조차도 그래도 그건 맞겠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돈돈 거리는 것 외에도 성격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말입니다. 올케는 진짜 무슨 복이야. 그래. 그렇게 없이 산 사람이 우리 집 같은 곳으로 시집 오니까 어때? 아주 신세계지. 왜 아니겠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내 동생한테 진짜 충성해야 돼. 알겠지?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랬어요. 자기들 볼 일이 아니고서는 집에 잘 오지도 않으면서 저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그냥은 못 넘어가고 꼭 그렇게 한 번은 빈정이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못 살겠다는 둥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온 건 절대 아니었어요. 일단 자주 보지 않는 얼굴들이기도 했지만 딱 저 정도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환멸을 가진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4년쯤 되었을 땐가? 그때 저희 딸아이가 막 2돌을 지났을 때였거든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가,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이를 어쩌면. 왜요? 아버님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죽을 병이란다. 죽을 병.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식받아야 하는데 고령이신데다가 이식 후의 상태가 나아질 것 같은 유형이 아니라 순위도 뒷순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딱 풀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참 많이 다정하신 분이셨거든요. 우리 막내 며느리 케이크 좋아하지? 이거 지나가는데 너무 예뻐서 사왔다. 우리 며느리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사왔다. 오늘은 나랑 산책 좀 나가지 않으랴? 정말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고작 그분의 며느리로 산 세월은 4년이었지만 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지 너무 깊이 든 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의 반응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가 되기는 했지. 아버지 보험 같은 거 엄마 앞으로 다 되어 있나?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 돌아가신 날을 받아놓은 아버지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대화를 시어머니가 다행히 듣지 못하셨고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돈 이야기라는 것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그래도 속정이 있는 아이들이라 부모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대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자식들이 모여 앉아서 제일 처음 한다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세 사람은 저를 가소롭다는 듯 바라보고는 비웃더군요. 세상 큰 효분하셨네. 효분하셨어. 진짜 우리가 웃음나 보네? 우리가 만만해? 어디서 따박따박 버릇없이. 재수 씨는 저희 집 핏줄도 아니시면서 오바가 심하시네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서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당시에는 시어머니도 너무 슬퍼하시다 몸져 놓으신 상태였고 시아버지도 병상에 누워 계실 때였기 때문에 괜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만큼 우리가 더 잘하자. 내가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자기 누나들과 형님에 대해서는 질릴 대로 질렸다는 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상 자기 형제들에겐 그간 나무라는 듯한 말을 안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였겠죠. 피가 섞인 동생이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것을 그 동생의 아내가 한다고 듣겠어요. 그냥 벽에다 이야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그날 이후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스스로와 합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자 뭐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슬리는 말과 행동은 참 많이 했어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더니 오래 병원에 계시네. 그러기나 말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문안 오는 것도 일인데. 그니까 오빠는 바쁜 사람인데. 셋 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대단한 부자들은 아니더라도 다 괜찮게 사는 뭐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래서 다들 직장일 때문에 바쁘다는 건 저도 알고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날 받아놓은 아버지 병문안 오는 것도 귀찮아하는 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어머니 들으세요. 엄마 들으면 뭐? 또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놀이하게? 어머님 들으시면 세 분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방법을 다르게 잡았어요. 그 세 사람이 그렇게 귀찮아하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병문안으로 오고 얼굴을 비추는 이유를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어머니가 들으실라? 언니, 말을 좀 작게 해. 바로 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언젠가 우리 엄마는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와 같이 시아버지의 재산이 정리될 시점에는 적어도 그때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서 안 된다는 것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테고 돈을 위해서라도 앞에서는 잘하는 척이라도 하겠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한 거였는데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아예 그때 다 까발려지고 연을 끊는 게 나았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 분이라도 마음 편하게 떠나시게 한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뭐가 옳다고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가시던 날 정말 많이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슬펐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오죽하면 조문객들이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저 울다 쓰러진 여자는 이 집 딸이야? 큰딸이야? 작은딸이야? 딸 아니고 며느리야. 근데 어째 딸들보다 며느리가 더 울어? 그러니까 말이다. 딸들 얼굴 봐라. 하나도 안 슬퍼 보인다. 하나도. 그렇게 수근거리는 것을 아마도 형님들도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또 효부 흉내를 내니 어쩌니 하면서 그 와중에서 시비를 걸어댔으니까요. 그리고 상을 다 치르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아직 몸도 덜 추스리셨는데. 당시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쓰러지고 하시는 걸 반복하고 나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게 제 눈으로도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반에게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게 인간들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이라고 크게 화도 못 내시고 좋게 생각하려 노력하시는 것 같았지만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고요. 이런 문제일수록 빨리 정리하는 게 좋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정리하시기 힘드시면 저희가 할게요. 그래 엄마, 우리가 할게. 엄마 힘들잖아, 응? 힘들잖아. 그 말 뒤에 숨은 속내가 저는 너무나 훤히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의 말을 들으셨으니까요. 사실 중간에 한번 제가 말릴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기운 없는 양반 더 심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쓰실 정도는 빼놓고 나눠줘도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 말은 시어머니도 들으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생활비 정도는 빼놓고 줄 테니 니들은 내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식들에게 건넨 재산의 액수가 자그마치 50억이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 안에는 뭐 땅을 정리한 금액과 시아버지의 보험금과 같은 것들을 다 들어간 금액이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쓰실 건 하나도 안 빼놓고 내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아니면 아주 조금만 남기고 주셨거나요. 그래서 걱정하는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한사코 다 나눠 가지라 하시더군요. 당연히 두 형님과 아주버님은 아주 신이 나셨습니다. 입이 귀에 걸려서는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1차 환멸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환멸은 그 재산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제일 많이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첫째니까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지.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다 공평하게 가져가야지. 공평 같은 소리 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아들이 먼저야. 야, 너가 아들이라고 한 게 뭐가 더 있다고 더 가져간대? 그러는 누나는 첫째라고 뭘 더 했는데? 아, 그냥 공평하게 나누라고.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직관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환멸의 감정을 정말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몇 개월을 싸우대더니 자기 셋이는 공평하게 나누고 남편에게는 제일 적게 주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40억을 셋이서 똑같이 나누기로 했고 막내 너는 10억만 가져가는 걸로 해라. 알겠지?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10억이든 13억이든 크게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말이 너무 괘씸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공평하게 나누자면서 왜 막내는 제일 적게 주신다는 건데요? 어머머, 돈에는 아무 욕심 없는 척 효부인 척 하더니 결국에는 돈 거리는 것 봐. 그게 다 쇼였다니까. 쇼고 나발이고 왜 부모님 재산을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결정을 하냐고요. 저희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 자식인데. 그래서 뭐 똑같이 나누자고? 다시 그 싸우자고? 사실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았고 따져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때도 다시 한번 그런 말들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알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우울해 하시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병원에서 노년기의 우울증은 치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까지 병을 얻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찾아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 옆에서 수다를 떨다 오는 날도 잦았고 남편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외식을 하는 것도 자주 했고요. 이웃 사람들은 저더러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고 효부라고 다들 칭찬했지만 저는 받은 것에 비해 늘 모자라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가족들과 다 같이 밥을 먹고 싶다고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심란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댁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고 안부 인사도 하지 않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받을 거 다 받았고 볼장 다 봤다는 것을 온몸으로 티를 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하면 올까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나 바빠. 우리 집 식구들이랑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다음 주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가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촌스럽게 무슨 가족들끼리 우르르 같이 밥을 먹어. 앞으로 이런 건 네 선에서 좀 해결해. 귀찮게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말고. 정말 너무 못되지 않았나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일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10몇 억씩 받아간 인간들이 찾아오기는커녕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인간들이 자기 어머니가 밥 한 끼 먹자는데 그걸 못 해주다뇨. 왜 그런 말이 있죠? 어떤 가족은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요. 그 말이 딱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남인 거잖아요. 이 집안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남의 가족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시어머니를 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자기 형제지간에 대해서는 학을 떼고 입을 닫아버린 남편마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런 형제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텐데 없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해도 어머니한테는 자식들이니까 그럴 수도 없고 라고 말입니다. 지금 사연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도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네요. 시어머니한테는 최선을 다해 둘러대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다 까발리고 싶었지만 아픈 어르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나눴던 대화를 곱씹어보면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 요즘 회사가 바쁜 시기이고 아주버님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시나 봐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만나자고 하네요. 그것들은 뭐가 맨날 그렇게 바빠. 다들 좋은 회사 다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눈이 참 슬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의 우울증은 차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력한 결과인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삶을 더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생기신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조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복 받을 거다. 저는 이 집안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그리고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심이었어요. 저는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난 것도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도 진심으로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엄청나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연기하고 그런 거 못하거든요. 나중에 너는 다 돌려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의미심장하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저희가 잘 살게 될 거라는 말로 들렸어요. 딸아이가 잘 자라고 나중에 잘 되고 그래서 다 돌려받는다는 말로 말입니다.
우리 왜 그냥 일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돌려받을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저도 그때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죠. 그렇게 또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전보다 많이 늙으셨어요. 눈에 띄게 늙으신 시어머니를 보면서 집을 합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지낼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 지내고 싶다. 그래도 저희랑 같이 사는 게 편하시잖아요. 너무 편하면 빨리 늙어. 그리고 여기 이웃집에 친구들도 많고 아파서 혼자 못 살게 되기 전까지는 혼자 살란다. 그냥 너희에게 부담을 줄까봐 싫다 그런 말이었다면 저도 계속해서 설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분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시고 또 혼자 지내는 게 천천히 늙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더 무슨 설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지내기시게 뒀습니다. 지금은 그게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동안 위에 두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한 손에 꼽아도 남을 만큼 오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전화를 한 20번 정도 하면 겨우 한 번 오는 수준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채 오지 않으면서 올 때마다 유세는 더럽게 떨어졌어요. 이제 됐지? 바쁜 사람한테 그만 오라가라 해. 우리가 마음으로는 엄마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 무슨 우리를 불효자 취급을 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랑 자주 만나서 식사고 주기적으로 안부 인사 여쭙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서로 성격에 맞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런 게 다 보여주기식이라니까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안 하니까 제가 그런 전화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단 한 번도 그 인간들은 알아서 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번 왔다 가면 그 왔다 간 걸로 전화만 해도 짜증이랑은 짜증은 다 내고 용돈 한 번 제대로 가져온 적 없이 그냥 집 앞 과일 가게에서 산 것 같은 과일만 딸랑 들고 오는 인간들이 대체 무슨 낯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다시 생각해도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얼굴을 보면 좋아를 하셨어요. 그게 가장 저를 복장 터지게 했습니다. 그냥 눈 감고 귀 막아. 어머님이라고 모르시는 거 아니야. 모르는 척 하시는 거지. 왜 모르는 척을 해. 그냥 화내고 나무라시지. 그러면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멍해지더라고요. 얼굴 봐야 하는데 자식이니까 보고 싶은데 본인이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다시는 안 찾아올까봐 그러시는 거야. 그니까 노인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눈 감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보고 싶은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자식이 있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가 완전히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화가 나기보다는 그 상황들이 참 많이 슬퍼졌던 것 같아요. 그들을 탓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던 게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그냥 제가 20번 전화하면 한 번은 오는 그만큼이라도 지속되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도 사람 새끼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귀찮아서라도 그만큼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말이죠.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이순옥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거기까지 듣고 솔직히 그 다음 기억은 선명하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너무 큰일을 겪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다급히 간 병원 응급실에서 죽은 듯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니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도 않지만요. 옆집 분께서 일찍 발견하셔서 그래도 목숨은 건지셨는데 괜찮아요. 사람만 계시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깨어나실지를 모르겠네요. 그 말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왜 어르신들 추운 날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일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저희 가족의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온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두 형님도 아주버님도 또 그럴 때는 재빠르게 오더라고요. 왜 왔는지는 곧 알 수 있었지만요. 아마 모두가 예상하시는 그게 맞을 겁니다. 어머니 보험 누가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아마 올케 아니면 막내겠지. 막내 너 그거 받고 혼자 홀라당하면 안 된다. 남편이 참다 참다 폭발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 남편이 두 누님과 형님에게 별말을 하지 않은 건 그럼에도 그들이 바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도 했지만 나이 차이가 꽤 났거든요. 남편이 늦둥이였어요. 그래서 누님들이나 형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어머님, 오늘 쓰러지셨어요. 몇 년 아니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오늘이요. 그리고 언제 깨어나실지 모른다는 말을 들은 것도 오늘이고요. 그런데 누님들이랑 형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진짜 어머니 자식들 맞아요? 남편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모습은 그 사람들도 처음 보는 모습이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황하고 어버버거리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낼 때와는 또 사뭇 다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에 자기 핏줄이라고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것 같네요. 아니, 어린은 이런 거일수록 빨리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오늘은 아니죠. 어떻게 오늘 그런 말을 해요? 병원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에 세 사람은 기가 죽은 건지 아니면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입에 신경 쓰였던 건지 그날은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러면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빨리 정리해야지 하시며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노려봤더니 눈을 피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렇게 어머님이 의식 없이 누워 계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는 게 1년이나 그러실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막연히 우리 어머님이라면 금방 일어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넘어가니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아직 별다른 차도는 없는 건가요? 네, 저희도 답답하네요. 사진상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보이지는 않은데 아직 회복이 덜 된 건지 어떤 건지 말입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편인 거죠?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연령이시라. 의사도 이렇게까지 의식불명의 상태가 길어지는 건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고연령이시라 그런 것 같다고.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렇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연세였으니까요. 이렇게 심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두 형님과 아주버님이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거진 6개월 만에 방문이었어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큰형님에게 제가 정말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뭘요? 대체 뭘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병문안도 6개월 만에 처음 오면서 말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는 얼굴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쓰러지시고 당일이나 바로는 자식된 도리로 재산이다 뭐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참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님이 이러고 누워 계시는데? 그래, 너는 세상에 없는 효부라서 좋겠다. 어머니 깨어나도 네가 다 모셔. 그게 며느리 몫이니까. 알겠지? 이미 제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그 말에 세 사람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어요. 전에 그러셨죠. 뭘 더한 게 있다고 재산을 더 갖냐 어쩌느냐 하는 말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싸운 인간들이었잖아요. 저 인간들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니 뒤이어 무슨 말을 할지 알겠다는 듯 저를 노려보더군요. 어머님 쓰러지시고 내내 제가 간호했어요. 그리고 세 분은 한 3번 오셨나? 그리고 어머님 보험도 남편 앞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더 받아야 하는 거 동의하시죠? 전에 하셨던 말이 있으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 세 사람이 입을 꼭 다물더군요. 분한 얼굴로 말이죠. 너 이러려고 어머니 간호했어?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야같네.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호한 적 없어요. 어머니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왜 함께 살자고 더 우기지 않았나. 그러면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내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만 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세 분은 뭐 하셨는데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쓰러지셨으면 대놓고 돈 이야기부터 하는 자식들한테 어머님 재산 못 드려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안 되게 만들 겁니다. 제 말을 들은 큰형님이 이성을 잃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돈에 관해서 셋 중에서 더 유난히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바로 큰형님이었거든요. 니년이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자식들한테 못 주게 막는데? 너 정말 죽고 싶어? 그때였어요. 나도 막을 건데? 언제 퇴근을 했는지 와서는 남편이 병실 문 앞에 서 있더군요. 뭐? 나도 누나들이랑 형님 같은 사람한테 우리 엄마 재산 못 줘. 그때 저 사람이 아버지 재산 그렇게 나눌 때도 저런 사람들이 아버님 재산 저렇게 가져가는 거 싫다고 했을 때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리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한 게 천추의 한이 될 정도야. 그니까 내 앞으로 된 건 세 사람한테 한 푼도 못 나눠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이게 누나들이랑 형한테 어디서 버릇없이 너 임마 죽고 싶어? 아주버님까지 나서시며 병실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소리가 가득 차였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직원이 와서 말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그만들 하거라.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저 진짜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하늘이 윙 하고 돌고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순간 핑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눈을 뜨고 계셨던 건지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만들 닥치고 썩 나가지 못해. 두 형님과 아주버님도 저와 비슷한 느낌이 드신 건지 다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얼굴로 눈을 비비며 시어머니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다 작은 형님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제 봐도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분이셨어요. 엄마, 엄마 깨어났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엄마, 나는 엄마가 깨어날 줄 알았어. 어머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의사 부를까요? 다들 차례로 어머니께 달라붙어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있자니 진짜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이 나오더군요. 진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멍하니 서서 그들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두 형님과 아주버님을 잡고 있던 자기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세 사람이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너희 셋은 썩 꺼지지 못해.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것도 그날 처음 봤어요.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거라. 이 연병할 것들 얼른 꺼져, 꺼져.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너희 같은 것들한테는 내 남은 재산 단 한 푼도 못 줘. 그러니까 나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뒷목을 잡고 나서야 남편이 두 형님과 아주버님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제가 다 울 뻔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말이죠. 어떻게 그런 자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좀 궁금하네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도 저런 인간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든 생각이지만 아마 시어머니는 본인이 빨리 나아서 다 제대로 정리를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재활받고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치료받으시는 동안 두 형님과 아주버님은 번갈아가며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들이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재산이 보험금이 한 3억 정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이 5억 정도 되었고요. 시어머니가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쓰려고 둔 돈이 또 2, 3억 정도 있을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합치면 10억 정도 되는 재산이 남은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아까웠던 거죠.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자주 찾아올게, 응?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그랬어. 정말이야. 엄마가 딸내미들 안 믿으면 누가 믿어? 응? 엄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병원의 이야기에 면회를 거절했고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몇 번을 포기하지 않고 더 찾아왔어요.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 몰래 조용히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던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서는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가, 사실은 내가 그동안 다 듣고 있었단다. 네? 이상하게 다 기억이 나. 병실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환자가 듣고 기억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입원한 첫날부터 보험금 이야기를 했던 자기 자식들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결심한 게 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장롱 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서류 봉투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봉투 안에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그건 다름 아닌 땅 문서였거든요. 어머님, 땅 다 정리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땅 다 정리하기 전날 꿈에 네 시아버지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 땅은 그대로 두라고 하더구나. 나는 이 땅이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서 그런 건가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또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는 어리둥절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제일 값이 나가는 땅을 팔지 말라고, 그리고 그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네 시아버지가 이럴 줄 알고 숨기라고 했나 보다 싶다. 이 모든 게 누군가가 다 알려줘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의식이 없을 때도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신 거나 시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그 땅을 아이들에게 주지 말라고 한 거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시어머니가 재산을 정리할 때 약 5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80억이 넘는 가치라고 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요. 너를 안 주면 그 망할 연놈들을 줘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하기 싫다. 솔직히 80억이나 되는 땅을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뭐 누군가는 그렇게 굴러 들어온 복을 뭘 부담스러워하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건 안 되는데 싶기는 하더라고요. 두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그 재산이 가는 꼴은 절대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남편과도 상의를 하고서는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은 그 세 사람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니 엄마, 어떻게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그런 엄청난 재산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어머니, 정말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해도 이건 아니에요. 엄마, 아직 다 안 나은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시댁까지 쫓아와서는 정말 난리를 부리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라는 말이 있다. 니들이 딱 그래. 엄마, 니들이 나 언제 죽나 하는 동안 얘가 옆에서 내 병간호 다 했다. 그 재산 탐내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 엄마 언제 죽는지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 그거 오해세요. 이것들이 나를 아주 등신으로 하는구나. 오해라고 하면 내가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줄 알아? 내가 바보냐? 응? 시어머니가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자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자식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 남은 생은 우리 막내랑 막내 며느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그리고 얘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시어머니의 그 진짜 가족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아주니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들은 거기서 포기할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집으로 찾아와서 그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생태를 부렸고 나중에는 저와 남편에게 따로 찾아와서는 적게라도 좋으니 조금씩이라도 떼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마저도 통하지 않자 소송을 걸기 위해서 변호사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그쪽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다 조치해둔 걸 모르고서는 말이죠. 그 세 사람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도 시어머니가 찾아가는 통에 이번에 시어머니의 집을 팔고 저희 집으로 옮기셨는데 또 그 집 판도는 어쨌냐고 행패를 부렸으니까요. 본인들은 10몇 억씩 들고 갔는데 막내가 8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분해서 잠도 안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까지 먹는 중이라고 큰형님은 본인 입으로 읍소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았냔 말입니다. 남들 그냥 다 하는 정도만 했어도 그 엄청난 재산 물려받았을 텐데요. 정말 어리석죠? 이게 지금까지의 저희 집안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포기를 모르고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가곤 해요. 시어머니나 남편과 저는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이 아직은 확고하고요. 여러분도 저희의 이런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실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이제는 그러든가 말든가인 상태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아마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어디서부터 사연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제 사연을 읽으신 분들은 끝날 때쯤이면 아마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행복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쏙 빼는 일이 있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참 미련하다고 표현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나름대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시골 출신의 가난한 남편과 결혼을 했거든요. 유일한 딸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살았던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 재력 덕분에 부족함을 넘어서 그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뭘 가져가기만 해도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구경을 할 정도였고 당시 엄마는 학부모회에서 장을 맡고 있었는데 같은 친구들 부모님들이 저희 엄마한테 속된 말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어디 없나 싶어서 매일같이 달라붙고 그랬다고 했어요. 물론 저희 엄마만의 표현이긴 하지만요. 수정아,
너는 엄마 아빠가 부자여서 좋겠다. 반 아이들이 시시때때로 저런 이야기를 하며 부러움을 표시하곤 했지만 사실 그게 한 번도 뿌듯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못 사는 친구들 앞에서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어른스러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가지고 부럽다고 표현해도 그게 부러울 일인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 못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였다면 몰라도 저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집에 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걸 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고 부모님 지원을 받아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닌 덕분에 저는 꽤 상위권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등록금 벌고 생활비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적에도 저는 부모님이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셨기에 오로지 학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방학 때면 늘 해외여행도 다닐 정도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대학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고서 한 학기만 수정이처럼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일이었다 보니 가끔은 너무 무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경험 삼아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있지만 등록금도 용돈도 다 주는데 아르바이트를 왜 해?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라. 라며 단칼에 거절당하기도 했죠. 온실 속에 화초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돌려서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라고 한 적도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통금 시간까지 정해두셨죠. 어릴 때야 부모님 말만 듣고 솔직히 논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으니 이런 일로 마찰이 생길 상황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제가 편하게는 살아왔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회의감에 혼자 깊은 고민을 할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딱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시골 부모님과 함께 힘들게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매일같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남편과 친해진 것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는데 남편은 비록 힘들게 살아왔을지언정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고 모든 판단을 자기가 알아서 할 줄 알았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그 모습에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구 쫓아다녔습니다. 당연히 고백도 제가 먼저였어요. 수정아,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내가 너무 모자라서 너랑 사귀기 힘들 것 같아. 첫 고백은 차였습니다. 남편도 당시 저와 친했고 친하기 전에도 저희 집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예요. 부잣집에서 여유롭게 자란 애라는 소문을 말이죠. 근데 참 모순적이게도 저는 남편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 더 반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냥 사귀는 정도로 끝날 거면 그런 거로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나쁜 마음 먹으면 그런 저를 실컷 이용만 해도 될 노릇이잖아요. 애초에 고백도 제가 먼저 했으니까요. 근데 저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멀리까지의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거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밀어내다 결국은 포기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말이죠. 동규야, 진짜 나랑 안 사귈 거야? 응?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어. 사실 나도 너 좋아하는 건 맞으니까 우리 사귀자. 장장 반년에 걸친 구애였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허락이 말이 떨어진 순간 뛸 듯이 기뻤어요.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남편 빼고는 남자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와 드디어 연인으로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부모님은 종종 저에게 수정아, 혹시 연애하는 사람은 있니?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없다고 하면 남자는 꼭 너랑 비슷한 수준을 만나야 한다. 학벌이든 집안 환경이든 그래야 결혼 생활이 위태롭지 않은 거야. 지금이야 네가 어려서 모르겠지만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라며 제가 꼭 공부 잘하고 좋은 집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남편은 공부는 잘했지만 분명 부모님이 보기에는 결사 반대를 하고 말릴 정도로 가난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시는 순간 분명 계속 헤어지라면서 저에게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집안 환경이고 다 괜찮았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만큼 저와 잘 맞고 또 착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몰래 연애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마음 편히 놀러 다닐 순 없었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함께 만나고 손을 잡고 다니는 모든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연애를 한 횟수만 7년이었어요. 21살에 처음 남편이랑 연애를 했으니 28살까지 연애를 했던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던 시기도 있었으나 단 한 번도 권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나 남편이나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기에는 얼굴을 보고 시간을 보내는 데 충실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바쁜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살면서 몇 달 얼굴을 못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은 곧 상대방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에 요새 힘든 거 없어? 괜찮아? 나도 바쁘긴 하지만 네가 더 걱정된다. 라며 서로를 보듬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남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래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에게 밝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8년 동안 사귀었다고요. 남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역시나 부모님은 예상한 대로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전 더 이상 부모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부모님이 절 지원해주지 않고 혹여나 연락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해주실 때까지 집을 나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독단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냥 적당히 대꾸해서는 절대로 제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였거든요. 매일같이 전화가 불이 나도록 오는데 부모님 번호를 차단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부모님도 더 이상은 반대를 못 하셨죠.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고요. 그 모든 고난을 겪은 끝에 저는 비로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저와 남편 모두 서울에 사는 집이 있었고 회사도 서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도 집중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면 시부모님 계시는 곳에서 같이 살자고요. 난 우리 집 사정 때문에 평생 귀하게 살아온 너를 시골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남편도 처음에는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 역시 시골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다 사라지겠지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요. 그리고 상견례 때 만났던 시부모님의 인상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집안 걱정에 자기 일도 제대로 손에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부부가 함께 내려가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문제로도 남편이랑 몇 날 며칠을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저는 이렇게까지 티를 내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그러고, 물론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귀한 며느리가 우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네. 아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상견례 때 봤던 모습처럼 여전히 따스하고 인자한 인상이셨지만 확실히 그때보다는 많이 편찮으신 느낌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걷는 것도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왔다고 시아버지 부축을 받아가면서까지 나와주신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간병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저는 살면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서툴렀죠. 요리도 빨래도 설거지도. 남들에 비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 배우는데도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살림력이 없다고 타박하실 만도 한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거다 라며 제 용기를 돋궈주시기 위해 애쓰셨죠. 게다가 남편은 20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도련님이었죠. 도련님도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말을 잘 듣고 저를 잘 따라주어서 사실 시댁살이는 어떤 면에선 친정집에 있는 것보다 편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다 바빠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이고 그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시댁은 언제나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즐거운 나날들이었고 저와 남편이 온 직후 조금 호전되는 것 같던 시어머니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됐다. 입맛이 없어서. 그 누구보다도 끼니를 잘 챙겨 드시던 시어머니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다며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보쌈을 사와서 드리기도 하고 어디서 몸에 좋은 약으로 한약을 지어 드린 적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준비한 채 정성 때문에 조금 맛을 보긴 했어도 금방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말하고선 다시 자리에 눕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간의 간병 끝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 사이에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에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첫 손자라면서 저희 아들을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살이 쪽 빠져서 왜소한 몸을 하시고서도 아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오면 꼭 한 번은 몸을 일으켜서 품에 안아주시고는 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던 시어머니였기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 도련님에게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아직 중학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엄마 아닌 엄마 노릇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작은 시골에서 애들 가르치는 학원을 열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학원은 원생들이 많아야 돈을 버는데 시골에는 끽해야 10명이나 될까 말까 한 애들이 학원에 왔으니까요. 그래도 도련님을 공부시키면서 겸사겸사 작게 생활비라도 벌겠다시고 한 거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도련님도 공부에 뜻이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노력하는 걸 알아주기라도 하는지 꽤 한 번 안 부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필을 잡은 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풀었어요. 첫째 아들이 좀 큰 뒤부터는 첫째도 학원에 다니게 하면서 공부도 봐주고 육아도 진행했습니다. 보통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 힘들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영어 학원을 차린 뒤론 오히려 제가 제일 집안일을 안 하는 편에 속했어요. 여보, 이거 놔두고 들어가. 내가 할게.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한 애가 무슨 집안일까지 한다고. 아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에이, 얼른. 너 이러면 내가 마음이 더 불편해서 그래.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 대신해서 빨래, 청소, 요리 등 기본적인 집안일들을 거의 도맡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도련님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대학을 안 가고 멀지 않은 곳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도와 함께 집안일을 해나갔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시댁 식구들이 다 제 두 번째 가족이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전화를 하다 보면 친구들은 전부 시댁 욕하면서 아휴, 진짜 시댁 식구만 없으면 결혼이 3배는 더 행복할 거야. 라며 푸념을 늘어놓는데 저는 욕할 시댁이 없어서 늘 애매하게 웃고 넘기기만 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제가 힘들게 고생하는 걸 알기에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절 쉬게 하려고 먼저 나서서 할 일을 찾아 하는 시댁 식구들을 뒀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전처럼 편하게 살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아들도 커가고 도련님도 제대로 일 다니면서 결혼할 여자까지 만나고 나니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나도 좀 더 날 위한 삶을 살 수 있으려나. 조금만 더 고생하자. 라며 제 스스로를 다독이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산다는 게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이십니다. 3기요? 제가 암이라고요?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안 좋긴 했습니다. 가슴에 멍울이 잡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몸의 혹 같은 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생긴다고 들었고 그게 꼭 암일 거란 보장도 없었기에 마음을 너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 단기간에 무리를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그래도 병원 한번 가봐 라며 절 걱정했지만 저는 당연히 별거 아닐 거라 했기에 괜찮다고 하고 단 번도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그곳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매일 눈물만 났어요. 이제 비로소 할 일을 다 해가고 있고 좀 자리 잡고 제대로 살 수 있으려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될 수 있는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남편의 그리고 시댁 식구 응원 받아가면서 제가 집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유방암 완치율이 다른 암보다 훨씬 더 높아.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래, 아가야. 걱정 말고 너는 몸 낫는 것만 생각해라.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무조건 치료에만 집중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의욕이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위로의 말들이 모두 가식으로 들렸어요.
아픈 건 난데 왜 자기들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건지. 정말 힘든데 왜 날 위로한답시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건지.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리다 보니 모든 게 삐뚤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 한동안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제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으니까 얼른 자야 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잠이 오겠어? 당신은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보, 나는 그냥 몰라. 나도 지금 내가 화내는 거 이상한 거 아니까 더 말하지 마. 감정이 조절이 안 돼. 남편은 잠 못 자는 저를 걱정했을 뿐인데 모든 게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랬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제게 여보,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쪽지를 남겨두고 출근했는데 새삼스레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님도 잠결에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계속 제 눈치를 살피었고요. 허나 감정 조절은 계속해서 안 되었고 저도 모르는 깊은 우울증에 빠진 듯 멍하게 창밖을 보거나 잠을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에선 아이 손을 떼고요. 우리 며느리 저러고 있는 거 나는 못 보겠다. 불쌍해서 어쩌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 저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저를 너무 많이 걱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그때부턴 여행도 같이 가자고 하고 맛있는 걸 사서 저에게 주기도 하고 시덥잖은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형수님 회사 근처에 괜찮은 디저트 집이 생겨서 하나 사와봤어요. 형수님 마카롱 좋아하시죠? 형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니 오늘 어떤 여자가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길을 물어보는 거 있죠. 참 착각도.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나저나 그 여자가 형수님 닮아서 진짜 이뻤거든요. 특히 그 기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준 건 어린 도련님이었어요. 제가 비록 절망스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들 제 돌봄만 받던 도련님이 직장에 다닐 때까지 이렇게 역으로 저를 챙겨주려고 한다는 게 그 와중에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물론 도련님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남편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정말 마음 잡고 제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는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씩 마음을 다잡겠다고 노력했죠. 여보, 내가 지금까지 짜증 많이 부렸지? 미안해. 나도 몸이 안 좋다 하니까 괜히 서글프고 그랬나 봐. 근데 나 다시 정신 붙잡았어. 그러니까 당신이나 식구들 모두 무리하지 마. 알았지? 어느 날은 수술을 위해 입원하던 중에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흐느끼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지만 큰 수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밀기 위해 미용실을 갔을 때는 정말 그동안 다잡고 다잡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만큼 슬펐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신기했어요. 평소에 머리카락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요. 어차피 일하느라 바쁘니 늘 굴러다니는 고무줄이나 하나 주워서 대충 묶고 다니고 너무 길면 커트만 하는 저렴한 미용실을 찾아서 대강 보기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자르고 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머리를 밀어야 한다고 하니까 새삼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바리깡으로 원장님이 머리를 밀어주시는데 진짜 닦아도 눈물이 계속 흘러서 정말 반 농담이지만 미용실 안이 정말 초상집 같았어요.
게다가 당시 머리를 밀어주시던 원장님은 제가 처음 시골에 살면서부터 매번 찾던 단골 미용실의 원장님이었는데 원장님도 제 사정을 듣고 머리를 밀면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오늘이라도 죽으면 이상할 거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머리를 다 깎고 나서도 한참 동안 미용실 밖을 못 나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고 나서야 남편의 손을 잡고 미용실을 나섰어요. 미리 준비한 모자를 쓰고 집에 가는데 참 허망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 항암 치료 엄청 힘들다던데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들고 축 처진 얼굴로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도련님,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까지 전부 저와 똑같이 머리를 밀고 있던 상태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 제가 미용실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담담하게 밥 차려놨다 하며 저랑 남편에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신발을 벗고 방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숟가락을 든 상태에서도 얼떨떨하게 아들,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만을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꼭 살아야 한다. 내가 널 꼭 살려낼 거다. 아버님, 분명 충분히 울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도련님도 형수님, 저도 형수님 꼭 살릴 거예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아셨죠? 형수님 강하신 분이니까. 라고 말하고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는데 저를 위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까지 나서줬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들이 전부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장 몸이 아픈 것에 절망스러워서 곁에 있는 그 온기조차 돌아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에요. 목이 메어서 안 넘어가는 음식을 억지로 넣었는데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결심했는지 다음날 저와 가족들을 따라서 머리를 밀고 왔더라고요. 또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장난스럽게 넘겼지만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선 또 한 번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든 이 한 몫은 부지해 보겠다고 발버둥 쳤어요. 항암 치료는 예상했던 것보다 배는 더 힘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힘을 내지 않으면 저를 생각해주는 가족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은 안 되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매번 검사할 때마다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잘 끝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미 삶의 의욕을 잃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떠올려 보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비록 저는 암 환자이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직 기나긴 여정이 남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찬란한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리라 누구보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쾌해서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습니다. 아버님, 도련님, 그리고 남편과 내 아들 모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시고 검진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숭숭한 기분에 잠이 오질 않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서 써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TV에서나 봤던 일들을 똑같이 겪고 있다니 너무 황당해서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언젠가 제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서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제게 아빠는 일찍 하늘나라에 갔어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사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가 하늘나라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늘나라라는 동네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는 전부 깨달았죠. 아버지가 죽어서 곁에 없다는 것을요. 빈말로라도 풍족하게 살았다곤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 여느 집들보다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조차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아직 어린 저라도 밥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용직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무척 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몸빼바지에 여기저기 일을 하러 다녔어요. 한 번은 같은 반 친구 밭에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가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녀석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이 거지야, 너희 엄마 우리 집 종인 거 알지? 그럼 너도 내 종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며 같은 무리 친구들과 크게 비웃으며 놀리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어찌나 상처가 되던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녀석을 홍군형 내주지 않고 울먹이며 도망쳤었다는 게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한참 고울 나이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일하기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더라도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어머니는 가난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며 항상 자책을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어릴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어머니를 달래며 울지 말라고 하기도 했지만 어떤 날에는 다른 애들처럼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 우는 어머니 앞에서 나도 과자 사줘, 과자! 라며 떼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이 들었던 건지 어머니가 저에게 언제나 죄를 지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 떼를 쓰지 않았고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어머니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참 이르게 철이 든 것 같아요. 조금 쓸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금방 철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크게 고생 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원래 살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 당시 그 집의 주인집 아주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서 많이 못 줘서 미안해. 반찬이 남을 때면 꼭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고는 어머니에게 반찬 몇 개라도 넘겨주셨습니다. 덕분에 그 집에 가고 나서는 이전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맘때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행상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주인집 아주머니의 권유로 인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할 때보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고정적으로 버는 수입이 있다 보니 부족하게나마 저와 어머니 모두 끼니를 때울 순 있었고 저축을 하는 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풍족하다고는 절대 할 수 없었으나 매일같이 한 끼도 못 먹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나날들을 생각해보면 훨씬 몸도 마음도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금씩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생각보다 장사 수완이 좋으셨는지 나중에 가서는 생선이 아닌 과일도 따로 판매를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의 뒷바라지에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붙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대학에 가면 또 장장 4년을 등록금 내면서 공부하고 해야 하는데 어머니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좋은 대학 하나만을 보고서 학과보다는 대학 이름에 치중하느라 기껏 붙었던 학과가 제 관심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학을 가는 게 맞을까? 엄마가 나 때문에 또 고생을 하셔야 하는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기한까지 정말 매일 밤낮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대학을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불분명한 마음으로 대학에 가봤자 절대로 등록금 값어치만큼 노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도 엄마는 대학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건 어떠니?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 시절에는 여자가 대학에 가는 게 흔치 않기도 했고 제 또래 모두 대학에 가서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기는데 어머니는 저도 남들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대학이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결국 대학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길로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 대신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자 어느 정도 초기 자금이 모여서 그 길로 바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 오로지 자신의 감 하나만 믿고 그 어려운 사업판에 뛰어든 거니까요. 제가 하던 사업은 쇼핑몰이었습니다.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쇼핑몰이 있지만 제가 사업에 뛰어들 때만 해도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한다는 게 생소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 작은 사업 자금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더 크긴 했지만 운 좋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타게 되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날이 가면 갈수록 사업은 규모가 점점 더 커져서 직원을 둬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재호 너무 장하다. 너무 장해.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일찍 어른이 되어서. 제가 통장에 가득 찍힌 숫자를 보여드린 날,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늘 감사했어요. 라고요.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어머니가 올 때마다 그냥 적당한 위로를 건네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저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어엿하게 하나의 사업체를 가진 사회인으로서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이끌고 가야 했으니까요. 그 뒤로 몇 년간 정말 쉬지도 않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지라도 어머니만큼은 쉬었으면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는 저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놀지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미가 되고서 어떻게 나만 집에 있니? 라며 계속해서 시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나마 제 성화로 인해서 평소보다 일찍 장을 접고 들어오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두 가족 생활비를 대면서 어머니 용돈도 듬뿍 드리고 제 나름대로 저축도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통장에 매달 찍혀가는 돈을 보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진정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부터 조금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겪은 지독한 가난 때문인지 몰라도 돈이 생기니 가장 편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던 그토록 좋아했던 짜장면을 언제든지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말이죠. 아무튼 사업 초반에는 연애 같은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를 만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키울 생각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점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침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진 터라 좋은 사람을 소개받고 딱 30살 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황금기를 꼽자면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만났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며 집안에 아무 우환도 없던 날들. 그리고 어머니는 제 결혼을 저만큼 기뻐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따로 살게 되긴 했지만 아내가 이해를 해주기도 했고 저도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신혼집은 어머니와 살던 곳 근처로 잡았어요. 다행히도 근처에 좋은 매물이 있었죠. 아내 역시 너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지라 제가 바쁠 땐 혼자서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여보, 주말에 어머님 뵈러 같이 가요. 요새 어머니 본지 꽤 됐잖아. 적적하시겠어요. 라며 저에게 먼저 어머니를 보러 가자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저는 복이 참 많은 놈입니다. 그렇게 틈틈이 어머니도 찾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아내랑 오순도순 살면서 사업까지 승승장구 잘 되니 인생에 더 부러울 것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돌연 너무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려 3년을 투병하셨습니다. 돈 걱정 없이 제때 어머니의 수술을 진행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돈은 만능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머니를 완치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울면 어머니가 걱정하고 힘들어할까봐 병실 밖에서 심호흡을 수십 번을 하고선 태연하게 엄마, 저 왔어요.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마 어머니는 아셨을 겁니다. 늘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또는 안쓰러운 듯한 얼굴로 저를 보셨으니까요. 당장 제가 없어도 사업이 망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일도 거의 안 하고 무조건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병원 근처를 돌기도 했고 몸에 좋다는 홍삼 같은 것들도 다려와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얼른 나으세요. 그래야 저희랑 꼭 예쁜 곳으로 여행 가죠. 제가 그래도 아픈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든 웃는 얼굴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도 아내가 문병을 올 때마다 훨씬 더 핀 표정으로 저희와 대화했죠. 농담처럼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종종 말했는데 제 아내를 보고는 내가 그렇게 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네. 라고 한 적도 있었죠. 아무튼 아내 역시 그만큼 저희 어머니를 마음 깊이 아끼고 잘 대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점점 병들어가는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니는 저만 병원으로 부른 뒤 저에게 수첩 하나를 주셨어요. 꼭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열어봐야 한다. 그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말거라. 약속할 수 있지? 라며 신신당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때 잠깐은 수첩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치료가 먼저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제가 영원히 볼일 없게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이 무색하게도 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났고요. 아마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3일간은 미어 터지는 조문객을 받느라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어머니 짐을 정리하고 미루어 두었던 사업에 손대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정도 되고 나서야 비로소 개인적으로 마음을 쓸 시간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잠시 나가 있을 때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엉엉 울고 있자니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주셨던 수첩이 생각났습니다. 가방에 넣어두고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니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동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그 수첩의 내용을 뚫어져라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는 아버지라는 사람의 신상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지금에서야 말해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간 말하지 못했던 게 많이 미안하구나. 아버지를 찾고 싶다면 찾아도 된단다. 그건 네 선택이야. 마지막으로 용기 없었던 못난 엄마를 이해해 주렴. 라는 어머니의 말도 적혀 있었는데 봐도 참 믿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일단 제 아버지는 당시 TV에 나오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수첩에는 영화배우라고 적혀 있더군요. 평소 TV를 안 보기도 했고 연예인에 딱히 관심이 없었던지라 사진을 보고 얼굴을 바로 알아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크고 작게 단역, 조연 등으로 여러 영화에 나온 듯 했습니다. 솔직히 실감이 안 났습니다. 평생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며 심지어 얼굴이 알려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수첩에는 아버지의 사진, 직업 외에도 구체적으로 왜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만 아니었음 제가 이토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첩에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무척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침울하게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제가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자 아내가 계속 걱정을 했지만 저는 한동안 그 수첩에 적힌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섣부르게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어머니와 간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와 대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원망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평생 알려주지 말지, 아니면 알려줄 거였다면 조금 더 일찍 알려줘서 자세한 이야기를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지 하고 말입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이 바빠서 예전처럼 살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와중에도 그 생각이 아예 안 날 순 없더라고요. 가끔 잠을 자기 전에 누우면 초라한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어린 시절 몸빼 바지만 입고 흙먼지가 가득한 옷차림으로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저와 피가 이어진 그러나 얼굴 한 번 못 본 아버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활을 약 2달 정도 하다 보니 최소한 지금 아버지가 뭘 하고 사는지는 알아야겠더라고요. 당시 검색을 해보았을 때 이미 배우 생활은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고 했고 그 이후에 대한 행보는 저도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묻어두고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았어요. 그나마 어찌됐던 TV에 나왔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정보를 알아보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영화 배우를 그만두고 그때 벌었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꽤 잘 돼서 오히려 배우 시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산다더군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항상 어머니랑 사귀고 있을 적에 바람을 폈다던 여자랑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추측해보자면 아버지가 유명해지기 전에 어머니랑 사귀었고 막상 조금 이름을 날리고 얼굴을 알린 이후에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제가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혼자 그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란 사람은 그런 어머니를 외면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 나쁜 놈이었죠. 그 모든 걸 명확히 알고 난 뒤에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더라. 뭐?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된 거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저조차 얼떨떨한데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한 채 서로 침묵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입을 떼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그간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라도 받는 게 어떻겠냐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자니 당장 겪은 일들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서 쉽게 손을 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쪽에서 연락을 받을까? 친자인 게 확실하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 수첩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 아내랑 거의 하룻밤 내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머리가 좀 정리되고 아내 말대로 그간 저 그리고 어머니 고생한 값 정도는 받아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사람의 회사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길게 한 다음 제가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와 날짜를 잡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얼굴 한 번 못 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지만 설렘이나 떨림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평생 어머니만을 유일하게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아버지라고 해봤자 살아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원망만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원망은 약속 장소에 나간 순간 더 강해졌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나와 있지도 않고 웬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죄송한데 누구십니까? 김진모 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일단 몇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짜고짜 웬 변호사인가 싶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았는데 변호사는 법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더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라도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검사를 원치 않는다나 뭐라나. 딱 봐도 제가 친자인 게 확실하니까 잘 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꼬리를 자르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아버지라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면 저도 법적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더 들을 이야기도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버지란 사람은 제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아버지 아들이 난 놈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선 사기치지 말아라. 우리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지금 당장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알았냐? 라며 저에게 온갖 모욕과 폭언을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것도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솔직히 만약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한마디 했다면 저도 이를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핏줄이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제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결국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길 바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저도 볼장 다 볼 때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란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이런 말을 전했다더군요. 난 당신 어머니를 만난 적도 없고 나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허위사실로 괴롭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를 만난 게 사실이 아니냐며 수첩을 증거로 내보였어요. 그랬더니 그깟 수첩으로 자기를 모욕한다며 별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자기는 기억도 안 나는 여자라고 그런 여자 이름을 대며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냐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제게 이 수첩 전한 겁니다. 그런 분이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순순히 인정하세요. 전화를 연결해 버럭 소리까지 질렀건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도 없고 그런 여자 만난 적도 없으니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는 태도였죠. 그런 강압적인 태도에 저와 아내는 단단히 열이 받았고요. 안 되겠어.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친자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다 보니 사업에 신경 쓰기가 힘들어졌는데 고맙게도 아내가 저 대신 일을 해주어서 저는 그나마 소송에 집중하면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뿐인 아버지가 이제 와서 진짜 아버지 노릇 해주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간 저랑 어머니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만 해주면 충분합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상황에서 그 돈 받는다고 상황이 엄청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그렇게나마 죗값을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법적으로 얼른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의 존재를 죽는 순간까지도 비밀로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왜 진실을 알려주셨을까요? 정말 그저 용기가 없으셨던 걸까요? 잠도 안 오고 기분도 뒤숭숭해서 제 이야기를 끄적여 봤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사는 게 별나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